21세기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발전과 번위의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시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3국은 아직 화합의 길을 열지 못한 상태다. 동북아시아 3국 사이에는 과거사 청산의 문제와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야스쿠니 신사, 일본군 위안부, 교과서 문제, 동북공정, 백두산, 독도, 동해 표기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과연 이 7가지 장애물은 각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며 또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결국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연미복 차림으로 본전에서 참배해 총리 자격으로서의 참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재임 기간 6년 내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깊은 갈등을 빚어왔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일본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1869년) 건립된 야스쿠니 신사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개항을 요구한 1853년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대노의 전쟁의 전물자 등 246만여 명을 신으로 제사 지내는 시설로 이들을 일본 천황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로 떠받들고 있다.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가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2차 대전 후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침략전쟁의 책임자로 처벌된 A급 전범이 1978년 합사되면서부터다. 이는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 전원의 무죄를 주장한 인도 출신의 판사 라담노트 펄의 현창비, 가미가제 특공기로도 사용되었던 전투기를 비롯한 무기류, 전사자들의 유품 유서를 전시하고 일본의 대외 침략 전쟁을 자유의 자존을 위한 전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전쟁기념관 유숙관. 이러한 모습은 야스쿠니 신사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과거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시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 일본의 정치가들이 참배를 강행하는 논리는 무엇일까?国家の命令で戦争に動員されて、でそこで死んだ者に対して国家が最高の栄誉をもって遇しなければ国家が成り立たないと。むしろ戦後の国会議員なり首相なりが参拝して、彼らに敬意を表するのは当然だというですね、こういう論理が一番柱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다카시 교수가 말하는 이러한 보수 정치가의 논리가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은 물론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 사망했다는 논리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유족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자 246만여 명 중 강제로 전쟁에 끌려나갔다가 사망한 식민지 출신의 합사자는 48,500여 명, 그중 한국인은 2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이희자 씨도 아버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고통받고 있는 유족 중 한 명이다. 1944년 돌이 갓 지난 자신을 두고 군속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10여 년 전이었다. 정말 내가 기함을 할 뻔했어요, 이때. 근데 지금도 역시 이 생각만 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용서 못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해서 애타게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러면 야스쿠니 신사에 해놓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중에는 전사자로 잘못 처리된 6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사망한 47명과 현재 생존해 있는 13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 전쟁이 종식된 지 60여 년. 그러나 한국인 유족들에게 일본의 침략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전쟁을 도모했던 침략 전쟁의 주모자와 그 핵심 그 전범들과 전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희생되신 분들을 어떻게 같은 일본의 신으로서 모실 수 있냐. 따라서 이는 즉각 철폐가 되어야 되고 그 자체가 그 유족들한테는 정신적인 하나의 피해가 되고 있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하나의 모욕이다. 현재 한국인 유족들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합사 취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본과 달리 자신들이 행한 전쟁을 잘못된 전쟁으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하는 독일. 독일은 그 역사가 저지른 범죄를 기억하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도소를 만들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이 베를린 시내에 위치한 노이에 바예다. 독일인과 비독일인, 군인과 민간인을 막론하고 나치의 지배하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전쟁과 폭력 지배의 희생자라고 추도하는 노이에 바해. 이 비문과 함께 반전 조각가 케테 콜비치의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라는 보른주상이 있는 이곳은 독일이 행한 전쟁을 잘못된 전쟁이라고 인정하는 상징인 동시에 전몰자를 영웅이 아닌 희생자로 애도하는 전몰자 추도시설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도쿄 한복판에 자리한 야스쿠니 신사가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하면서 국가를 위해 사망한 전사자를 떠받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Dieser Schuld, die das Land auf sich geladen hat und aufgrund des tief empfundenen Hasses den Nachbarvölker gegenüber Deutschland hegten. Und das ist über lange Jahre gegangen. Das war wie soll man sagen, es war keine dezidierte Politik der Versöhnung, sondern es war ein dauernder Versuch, im Einklang mit seinen Nachbarn zu leben und über das, was die Menschen sich angetan haben, zu sprechen. 추도소는 독일인들뿐만 아니라 나치 지배하에 있던 피해 국민들에게도 뜻깊은 장소가 되었다. Ich finde das unheimlich wichtig, dass es solche Gedenkstätten gibt, einfach alle Leute daran zu erinnern, was passiert ist und dass es zu diesen Dingen einfach nicht mehr kommt. Es soll Leute aufrütteln, auch Entscheidungsträger aufrütteln, nicht mehr Entscheidungen zu treffen, dass es zu solchen Gewalttaten und Kriegen kommen kann. 야스쿠니 신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 유족들과 대만인 유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일본 각계각층의 양심적인 인사들의 염원은 즉각적인 합사 철폐와 더불어 이들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위해 싸우다 죽은 전사자가 아닌 침략 전쟁을 위한 희생자로서 애도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한국의 일본 대사관아. 일본의 침략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은 1992년 이래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 정부와 군의 통제, 감독, 협력 아래 징집 이송되어 군이 개설, 운영, 통제 관리하던 군 위안소에 구속되어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모든 여성을 이른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최대 2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최초로 증언했다. 돈으로 보상 되겠어요. 나 돈을 17살 때로 돌려주세요. 딸들 데리다 놓고 군인을 한 날에 40명 내지 50명 가더라면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도망할래야 do망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런 사람이니까. 43 kasi dumating ang mga sundalong Hapon doon sa aming baryo sa Balintog, San Juan Labra. Ngayon kami tatlo kami magkakapatid din, pinaguhuli kami. Pero ang mga Hapon noon mabagsik na. Masyado nang magulo noon. Ngayon dinala kami sa garrison. Ang ginawa nilang garrison namin yung munisipyo. 지난 60여 년간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 위안부 제도를 일본 정부가 만들고 개입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강제 연행이라든지 폭력에 의한 강제 연행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인권 침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는 민간이 한 일이지 정부가 한 게 아니다. 정부는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를 전면 부인하던 일본 정부는 1992년 정부와 군의 개입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부분적인 강제 연행까지 인정한 고노다마가 발표되었다. 현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고노다마의 계승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일본 정치인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あなたの名誉のためにもね、事実は事実としてはっきりと世界に示して、日本人の誇りを私は取り戻すべきだと思いますよ。いわば、官憲がですね、家に押し入っていって人さらないごとく連れ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強制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징집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 기록물 보존소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헌병대가 인도네시아 거리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소에 수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미 정보부대의 보고서도 한국인 23명이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당시 참전했던 한 일본인이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나섰습니다. 1940년 20대 젊은 나이에 중국 산동성 전장의 기관총 사수로 참전했던 가네코 야스지 씨. 그는 지금도 위안부들을 처참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あのざまはね、ちょっと話するとね、恥ずかしいけど本当に女の子と無様だよ。いいかね、兵隊ずーっと並んで一列に。女の人はね、股をしながらタバコ吸ってるだけだよ。それで一回2、3分で終わりで、チャカチャカってやったら終わり。はい、次、それで。もうありとあらゆること日本の兵隊やってきたからね、強姦、林間やってきたしね。だからそういう点をね、彼らかばおうとしてるやったことは事実なんだ。ただ、本当に、強制がないからそんなバーなことは言ってるけども、実際や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んだから。一番重要なのは、慰安婦にされた女性たちが慰安所で軍人の相手をすることを強制された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が、つまり慰安所というのは軍が作り、拡大し運営していったと。で、業者を利用する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主役は日本軍、日本政府だということをもうちょっとはっきり認め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외침은 10여 년 전부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5년 ILO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6개 항목의 권고안을 포함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채택했고 다음 해에는 맥두갈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물론 책임 소지가 있는 개인의 형사 책임까지 요구했다.
2000년 12월에는 양심 있는 일본 인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모의 전범 재판을 도쿄에서 개최, 일본 천황과 9명의 고위 관료 장성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책임을 물었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일본 정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2007년 7월 31일 미 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의 문제로 보고 힘없는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Distort and deny history and play a game of blame the victim are nauseating. Attempts to deny or minimize these facts are a disservice to future generations. Victims of sexual slavery has been saying that they want a clear, unambiguous government response and apology. None of those actions have fit that. 미 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일본 정부가 확실하게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의 잘못을 후세에 교육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애매한 표현과 태도로 발뺌해온 일본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국제적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유럽 의회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밝힌 234명 중 현재 생존자는 106명. 이 중 몇 명이 살아생전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할 역사교과서 검정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2007년 3월, 2008년부터 사용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그 과정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왜곡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 출판사의 세계사 교과서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인 점이 분명치 않다며 수정을 지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등의 전후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는 원래의 문장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러한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내용 수정 지시는 그동안 교과서 서술은 전적으로 출판사의 문제라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곡 교과서가 등장한 것은 2차 대전 이전부터였다. 황국 상원에 기초한 교과서는 대전 이후 한동안 잠잠해졌다가 1982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심략을 진출로 바꾸도록 지시한 사실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고 1986년 우익단체가 만든 고교 역사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하면서 또 한 차례 파문이 일어났다. 그리고 최근 역사 교과서 문제가 동북아시아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재등장한 것은 2001년 일본 우익단체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통과하면서였다. 이후로도 교과서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교과서는 어떤 부분을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 일제 식민 지배를 한층 더 미화하는 등 역사를 노골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왜곡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일부 교과서들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조선이 러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한편 한일 병합 후에는 조선 총독부가 철도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토지 개혁을 시작해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면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등 황국 상원에서 비롯된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영토 부분에서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고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야마토 정권이 백제의 인나 사연을 할양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다. 이는 사료로서 검증이 안 된 일본 서기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마치 삼국시대에 일본이 한반도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삭제되거나 일본군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子供たちがですね、自分の国の歴史、民族に自信と誇りを持って歩んでもらいたい。それなかったら私は太刀打ちできないと。子どもたちの成長発達段階、中学生の歴史教科書の中で慰安婦という言葉自体を入れることは私は適切ではない。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위안 모임 등의 우익 세력이다. 이들이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戦争する国を作るためにやはり日本の戦争は正しい戦争だったと。慰安婦や南京虐殺は全て、これは虚構である、でっち上げだということを、教科書で教えようというこういう願いの中で、90年代後半以降のこの歴史教科書の歪曲が起こってきているわけです。 일본의 일부 교과서는 자국사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타국을 비하하고 일본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등 패전 전의 황국사관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커다란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자기가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보는 시각에도 반영이 되고 남의 나라를 평가하는 잣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상대방을 올바로 이해한다든지 또는 그 공생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대립과 갈등이라고 할까, 분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러한 그 언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もう一つはやっぱり今後私たちは日本、韓国、中国などを中心にしてこのアジアにこう平和なこの共同体を作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うんですね。でその前提になるのはやはり歴史認識をいかにして共有するかということです。でそのためにはやはり正しいその歴史をきちんと学んでいかないことにはそういう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ね。 이러한 교과서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196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다. 그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30여 년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시정 노력을 해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과서를 개선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활발해졌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일본 전국에서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으로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공동역사서 발간이다.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반대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민족주의적 역사 서술 관행을 벗어던지고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유럽에서 이미 입증됐듯이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화해를 이루는데 공동역사 교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독일 프랑스 공동역사 교과서는 교과서 협력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독일 프랑스 공동역사 교과서는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상대국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 존재하는 해묵은 적대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Ça donne un autre point de vue sur l'histoire en général, parce que un pays donne une histoire personnelle et non objective, alors que ici ça donne une histoire à peu près objective, avec un consensus entre les différents pays et les différents historiens. 동북아시아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역사인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와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이 함께 노력할 때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협력, 신뢰와 공존의 시대는 시작될 것이다.
한국 역사의 시작을 열었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대 왕국들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불안정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겨우 반걸음 물러났습니다. 2004년 8월 한국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는 고구려사 왜곡으로 불거진 양국 관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5개 항의 구두 양해 각서에 합의했다.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한국 고대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 열풍을 불게 했던 동북공정. 그 동북공정이란 무엇일까? 동북공정이란 동북병강역사여 현상계열 연구공정의 줄임말로 중국 사회과건 산하 병강사지 연구중심에서 2002년부터 시행한 연구 프로젝트다. 병강사지 연구중심이 일부 발표한 동북공정 연구 내용에는 고대 민족사의 주역인 고구려와 발해 등이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공정은 중국의 한국사 왜곡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이 이와 같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한중 수교 이후에 동북 지역과 한반도 지역과의 연관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히 고양되어가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이 동북 지역을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고 또 역사임을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국가적 정책적 입장에서 동북공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5개의 소수민족과 한족이 결합된 다민족 국가 중국은 1949년 정부 수립과 함께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 통합 정책을 위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도입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란 오늘날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과거사를 모두 중국사로 간주한다는 역사 서술의 원칙으로 이것이 동북공정의 바탕이 된 중국의 역사인식이다.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해온 한국의 고대 왕국. 그 강성했던 흔적은 지금의 동북 삼성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사의 주역인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은 고구려를 중원왕조의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高句丽呢王呢每年派人向汉的中央政权呢这个朝贡，建立国家不久就要求臣属于高句丽县。汉的中央政权呢委托呢玄兔郡的高句丽县。 중국이 고대 한국사를 왜곡하는 주요한 근거는 조공과 책봉제도다. 한국의 고대 왕국이 중국의 사제를 보내 예물을 바치고 관직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 정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일본의 후루하타 도루 교수는 조공과 책봉제도를 과거 아시아의 독특한 외교의 한 형식이자 국제무역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이것은 세계 역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中国が主張している根拠ですけども、それは作法といって、中国の王朝の臣下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根拠です。とすると、新羅も百済もそれから倭も、そういう作法されてますから、それとの違いが出てきません。で、高句麗だけを、中国の一地方政権とする分け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本当は、難しいこと無理なことだと思います。だから論理的には崩れている最初から崩れています。 중국이 35개의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705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하며 태평성대를 이뤘던 고구려가 어떻게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일 수 있을까?
중국 집안시 한가운데 거대한 위용을 내뿜고 있는 광개토 대왕비. 이것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다. 여기엔 고구려의 시조왕인 추모가 하늘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대로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중국의 황제와 같이 하늘의 아들임을 자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영락이라는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연호가 아닌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을 것이다. 중국의 역사서도 고구려가 중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국가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 고구려는 타국의 역사를 수록하는 열전에 신라, 백제, 일본과 함께 기재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고구려를 신라, 백제와 함께 본기에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정통 역사서인 송사는 태조왕건의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왕조로 명기하였다. 이는 중국인들도 고구려서가 한국사라고 스스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또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데웠던 고구려 특유의 난망시설인 온돌문화가 중국이 아닌 한국 특유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또한 이러한 계승성을 보여주는 문화적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당나라로부터 해동 성국이라 불렸던 또 다른 한국사의 주역 발해. 중국학계는 발해왕이 발해 군왕으로 책봉받았다는 기록을 놓고 발해도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나 일본의 역사서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증언하고 있다. 또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의 왕궁토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유의 난망시설 온돌은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초, 2002년 2월부터 5년 동안 연구해오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것은 중국의 한국사 왜곡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동북공정이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북공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사회과학원 병강사제연구중심의 11차 5개년 낸 계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은 중국 중앙정부가 아니라 동북 삼성의 각 지방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고구려 문화유적이나 발해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삼아서 국내적으로 고구려나 발해사가 중국사라고 하는 점을 널리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강사지 연구중심이나 지방단체에서 만들어진 한국사 왜곡 내용들은 연구소를 벗어나 대중을 찾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윤영성 박물관에서 상설 전시하고 있는 유화 문명전이다. 유화적 일대는 한국사의 주역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발흥했던 곳으로 한국 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유화 문명전에서는 그 일대의 모든 문명과 역사가 모두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 왜곡은 한중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등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의 영토를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모두 다 자기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들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우리 사이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목민의 고향인 몽골. 몽골은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던 2004년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오르온 계곡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그 유적의 일부가 터키 유적임을 밝혔다. 이것은 서로의 역사와 영토를 인정하는 몽골과 터키의 협력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몽골은 터키로부터 유적 발굴과 보호 복원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터키는 자국의 영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조상들의 흔적을 연구하는 것이다. Тэгээд Турк улсуудад энэ эртний тургуудтай угсаагаар бас ихтэй гэж үздэг. Тийм учраас тэднэр одоо бас өөрийнхөө одоо өвөг дээдсүүдийг Монголын нутагт нутгалж исэн гэдэг одоо бас түүхэн улбагаа ирэн суулжсэн үр дүнгээ энэ манай музей тавьж харуулж байгаа. Тэгээд энэ заалыг бол хийхэд барил заалны одоо барилгын дотоод засал, чимэглэл, үзмэрийн хорго эдгээр нь бол бас тэр ТК-гийн хөрөнгөөр хийсэн. 몽골과 터키의 경우와 같이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자세는 역사 문제로 인해 얽힌 한중간의 실타래를 풀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하늘과 바람과 눈과 바위가 빚어낸 태고적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백두산. 보이진 않지만 천지 가운데로 국경선이 가로지르고 있다. 그 선을 경계로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영토가 맞닿아 있는 이곳 백두산은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주무대인 동시에 성지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지주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버팀목이고 그리고 결의의 희망이고. 중국의 백두산 관광객은 연간 30만 명. 그중 외국인 관광객의 90%인 10만 명이 한국인이다. 한중 수교 이후 10여 년간 한국인의 아픔을 달래주던 이 땅은 이제 또 다른 상실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사 왜곡이 진행 중이던 2003년 중국은 백두산을 중화 10대 명산으로 선정했다. 제6회 동계아시안게임의 채화식이 거행된 곳은 바로 이곳 백두산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백두산은 아시아 40억 인구의 내리 속에 중국의 장백산으로 깊이 각인되었다. (2005년 8월) 중국은 길림성 직속으로 장백산 보호개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백두산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중국이 백두산에서 재배하고 생산한 인삼과 광천수 등을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브랜드화하고 있어 백두산은 국제적으로 중국의 장백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백두산은 불암산, 대백산, 도태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10세기 무렵부터 고려에선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요나라에선 장백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0세기부터 한국은 백두산, 중국은 장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백두산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창바이산을 차이나 브랜드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마치 백두산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1712년 백두산 동남쪽 기슭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면서 조선과 청은 백두산을 국경으로 삼았다. 백두산 정계비 건립 직후 조정에서는 백두산을 조선의 산천을 대표하는 산으로 삼아 제사를 지냈고 청나라에서도
백두산을 조상의 발상지로 여겨 제사를 지냈다. 19세기 말 백두산 전개비에 적힌 서위암록 동의토문이라는 글귀에 나온 토문이 어느 강인가를 두고 국경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백두산은 조선과 청의 경계이자 공동의 유산이었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1962년 북한과 중국은 조중병계조약이란 국경조약을 체결했다. 그때 백두산 천지는 그 55%가 북한령, 45%가 중국령으로 양분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1979년 장백산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했고 북한도 1989년 백두산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은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백두산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각계의 백두산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는 지금 양국의 오랜 공동유산인 백두산을 중국과 북한이 함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어떨까? 자연유산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국경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거기 때문에 화산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라든지 동식물은 국경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연 보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등재, 즉 하나의 이름으로 접경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4년) 고구려의 문화유산은 중국과 북한의 이름으로 각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지만 문화유산인 고구려 유적과는 달리 자연유산인 백두산은 산 전체를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등재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두산 공동등재는 동북아시아의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죽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 선포한 것이다. 다케시메라고 불리기도 하는 죽도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이루는 말이기 때문이다. なんで立場がちらっと言いまして、日本から見れば不法占拠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일본이 끝내 우리 독도 인근 해역 탐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시마네현이 제작한 홍보책자와 포스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를 죽도라 칭하며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동시에 한국이 국제법상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발 앞에 한국 고유의 영토 독도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울릉도 동남쪽으로 87.4km, 한국의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영토다. 25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바위섬 독도는 바다제비, 괭이, 갈매기 같은 조류들의 서식지인 동시에 철새들의 쉼터로서 한국의 지난 1982년 천연기념을 제336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한류와 난류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독도의 인근 해역은 플랑크톤과 어족이 풍부한 황금 어장으로서 장구한 세월 동안 한국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사람보다 새가 더 많다 해서 새들의 고향으로 불리던 독도엔 최근 2년여 동안 16만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천연보호구역으로 관리되던 한국 영토의 동단 독도의 땅을 직접 밟아보고자 찾는 이들의 발길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삼국사기는 512년
동해의 소왕국인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다른 역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맑은 날엔 볼 수 있다고 기술하며 신라시대엔 우산국이라고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한국인들이 독도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세기 일본에서 작성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조사보고서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소속으로 명백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08년 정부 관창 문서인 만기요람에 보면 우산도가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해서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국여지승남과 신증동국여지승남, 만기요람,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남의 부속지도인 팔도총도 등 수많은 문헌과 지도들은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한국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영토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어떤 논리인 것일까? 그 첫 번째는 일본이 1618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해왔다는 것이다. 竹島固有が日本の固有領土という理由の第一は1617世紀初めて行った方がいいですね。鳥取県米子の町人2人が幕府の特別の許可を得て竹島に行くようになった。だけど考えてみれば朝鮮政府は空洞政策、島に人が住まないように空っぽにしたんですね。だから領有権を放棄したわけじゃないんで、ね。で、このことはちょうど空き家があると言って、そこにずかずか無断で入って宝物を取って帰る泥棒と一緒なんですね。だから私は泥棒の論理だと。 일본이 1618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도해면허는 외국으로 나갈 때 받는 일종의 어업 허가 문서로 오히려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1693년 안영복을 비롯한 40여 명의 조선 어부가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 중인 일본 어선과 충돌하면서 최초의 울릉도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 어부들에게 도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인식은 비슷한 시기의 지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인지해 기록한 최초의 고문원이라고 제시한 운주시청 합기는 일본의 서북쪽 국경의 한계를 오키섬으로 밝히고 있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1785년 일본의 최고 지리학자로 알려진 하야시 시에이가 제작한 삼국 통남 도서에 수록된 삼국 접양지도 역시 마찬가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와 같은 색으로 채색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토라고 주소까지 달아놓은 것이다. 더욱 결정적인 일본 정부의 공문서 자료가 있다. 1876년 일본 내무성은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즉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최종 확인 결정을 의뢰했다. 1877년 3월 20일 태정관은 울릉도와 그의 일도, 즉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니 명심하라는 결정서 훈령을 내렸다. 일본 근대정부의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내린 이 공문서 훈령과 첨부된 지도인 기죽도 약도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인 것이다. 일본의 두 번째 주장은 1905년 가기 결정을 거쳐 독도를 편입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했으며 그것은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 주요 근거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군함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와 울릉도에 해군 막로를 세우기로 했다. 이 무렵 나카히로 노부가 항치잡이 독점 이권을 위해 독도 임대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를 제출하자 일본 정부는 어민의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로 전제하여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이름을 죽도로 호칭한다고 결정했다. 원래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땅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696년에 안영복의 활동에 의해서 일본 국가막부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고종황제의 칙령 41호에 의해서 울도 군수가 관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우리나라의 땅을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편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군 소속에서 독립시켜 울도군을 신설하고 울도 군수를 임명해 행정구역을 울릉도와 현재의 독도인 석도로 발표한 후 중앙관보를 통해 각국 공사관에 보내어 국제고시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토 편입을 한국에 조회하지도 않고 러일 전쟁이라는 공포 분위기에서 시마네현이라는 일개 지방고시 형식을 빌어 은밀하게 편입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당시는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기였고 을사늑약이 강제된 해였습니다. 일본의 지배권이 독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이후로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식민 지배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9월 5일 러일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자마자 그해 11월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고 그 이듬해인 1906년 1월엔 대한제국 외무부를 폐지하고 사실상 내정까지 지배했다. 독도는 1910년 한반도를 병합한 일본이 러일 전쟁을 도발하면서 5년 먼저 강점한 한국 땅으로서 독립과 함께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한국의 고유 영토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를 발표하여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한 한국 영토를 한국에 반환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연합국은 일본이 과거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는 카이로 선언 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의 세 번째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면서 독도가 빠지게 된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일본은 당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였으며 그 결과 초기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던 독도가 조약 최종안에서는 빠지게 된 것이다. 최초 초안에는 한국 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일본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일본 땅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누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일본이나 한국의 편을 들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일본 땅이다라고 해서 삭제된 것이다라고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에 대하여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전쟁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조약으로 일본이 이 조약을 근거로 식민지화 과정에서 침탈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닌 역사 문제인 것이다. 울릉도와 함께 512년 신라에 복속된 이래 단 한 번도 한국의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 회복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독도는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병합됐던 한국의 땅이기 때문이고 일본 제국주의 침몰과 함께 되찾은 역사의 땅이기 때문이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 위치한 바다를 동해라 불러왔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지도들이 이 수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왜 한국의 바다에 일본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일까? Korea for a long time was dependent on on Japan, so it was not independent. It was occupied by Japan, and therefore, during the seminars about the naming of the seas, Korea had no chance to have any influence on the naming of the seas. 국제 수로기구는 전 세계 해양의 경계와 명칭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발간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대표가 참가하지 못한 가운데 동해가 일본해로 결정됐고 해양과 바다의 경계가 기준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해가 통용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가입 직후인 1992년 우리 정부는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 문제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동해와 일본의 병기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세계의 지도에서 조금씩 동해의 이름을 되찾아가고 있다. (2000년 10월) 일본 외무성이 세계 지도에 동해 일본의 병기 사례를 조사한 결과 2.8%인 11점에 불과했지만 5년 뒤 실시한 조사에서는 18.1%로 증가해 있었다. 2007년 초 한국 외교통상부가 동해 일본의 병기 사례를 조사했을 때는 23.8%로 급증해 있었다. 특히 세계 주요 지도의 대부분을 제작하고 있는 G7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50.4%에 달했다. 조사 표본과 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통계 결과는 동해 표기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가 빠른 추세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들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문헌에 의하면 동해는 약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5세기 초에 세워진 광개토 대항비, 1531년에 나온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팔도충도와 같은 한국의 문헌과 지도 등의 기록은 물론 중국의 고지도에서도 동해란 지명이 발견되고 있다. There's a lot of Chinese historical documents, and after we examined these documents, we found that during the past 1,500 years, the East Sea was the main name of this sea area. 그렇다면 일본의 고문헌은 동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1794년 일본에서 제작된 북사 물약의 부록인 아세아 전도는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라 표기했다. 다케하시 카게야스가 제작한 일본 변계의 략도나 신정 만국 전도 등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만든 18종의 고지도에서도
당시 일본인들이 동해를 조선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고지도 속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명칭 역시 동해와 한국해다. 동해와 한국해란 명칭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쓰이던 명칭이었던 것이다. 그에 반해 일본해란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1602년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만든 고려만국 전도에서였다. 동해 표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가 빠르게 확산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해란 이름의 부적절함에 있다. 일본은 태평양이 일본 열대에 의해 나눠진 바다이기 때문에 일본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과 다른 방식으로 바다 이름이 결정된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대서양이 영국에 의해 나뉜 바다의 이름은 영국해가 아닌 북해이며 태평양이 쿠릴 열대에 의해 나눠진 이 바다의 이름은 쿠릴해가 아닌 오호츠크해이다. Certainly the majority, as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majority of bodies of water have a name that is independent of a country that happens to lie next to them. 더 나아가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에 의해 둘러싸인 바다를 다른 나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의 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와 국제수로기구, 즉 IHO에서는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지형의 명칭에 대해 관련 국가 내 이견이 있을 경우 국가 간의 합의에 이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국이 쓰는 명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유엔을 비롯해 국제해사기구 등 모든 국제기구가 일본해라는 단독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미 정착된 명칭을 바꾸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비행기와 선박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협은 영국 지명인 잉글리시 채널과 프랑스 지명인 라망시를 병기하고 있다. 그러나 병기로 인한 혼란은 없었다. 오히려 정확한 명칭 병기로 인해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도움을 주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엔 사무국이 2004년 6월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 보낸 서한을 보면 유엔이 일본해를 공인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유엔 사무국은 내부적으로 일본해 표기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한일 간 분쟁 사안에 대해서 일본 측이 사무국의 중립적 입장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에 명칭을 놓고 한국과 일본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왔는데 오늘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우리 측의 유리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조속한 개정판 발간을 위한 노력으로 2007년 총회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그중 중요한 것은 합의가 된 해역을 1권으로 발간하고 별도로 동해의 경우 향후 명칭 합의 시 2권으로 발간하자는 안이다. 이러한 분리 발간안에 대하여 한국은 동의하였으나 일본은 일본의 단독 표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이 동해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아주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우리가 앞으로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밝히는데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동해 수역을 공유하고 있는 1억 3천만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인 일본의 명칭을 무시하고 지금 당장 동해만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2000년 동안 사용해오고 한국인들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으며 현재까지도 7,500만 남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함께 존중하고 공유하자는 것이다. 동해와 일본의 병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침략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역사를 안고 있는 동북아시아. 그 아물지 않은 역사의 상처는 여전히 대결과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역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를 대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과거의 역사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역사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올바른 역사를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올바른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역사 연구와 그것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을 갖추었을 때 동북아시아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